남편이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정확히는 3년 7개월. 나는 그 시간을 날짜로 세지 않는다. 계절로 센다. 남편이 간 그해 가을, 그 다음 겨울, 그리고 또 봄. 이제 세 번째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내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약 먹고 된장국 끓이고 마당에 감나무 잎을 쓸었다. 약은 혈압약 2알, 관절약 1알. 물과 함께 삼키면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 든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그제야 약이 내려간 것 같다는 안도를 느낀다. 된장국은 늘 같은 맛이다. 된장은 10년 전 담근 것을 아직 쓰고 있다.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난다. 된장은 오래될수록 좋아. 남편이 그랬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마당의 감나무는 남편이 심은 나무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묘목을 사와서 마당 한쪽에 심었다. 감나무는 오래 산다고 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도 늙었다. 이제 나무는 나보다 크고 나는 나무보다 작다. 잎이 떨어지면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쓴다. 잎이 쌓이면 마당이 지저분해 보여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쓸었다. 이제는 내가 쓴다. 그게 달라진 것이다. 그 집은 남편이 젊을 때 손수 벽돌을 나르며 지은 집이었다. 남편은 건축 일을 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다가 우리 집을 지었다.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쌓았다. 나는 그때 남편 옆에서 시멘트를 개었다. 손이 거칠어졌다. 손톱 사이에 회색 가루가 끼었다. 하지만 집이 완성됐을 때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집이야. 나는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다. 아직도 남편 냄새가 남아있으니까. 벽에서, 마루에서, 문고리에서 남편이 만진 것들이 아직 따뜻하다.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산다. 큰아들이 주말마다 온다고 했다. 전화로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엄마, 서류는 빨리 해야 돼. 늦으면 손해야. 서류. 무슨 서류? 나는 늘 되물었다. 뭔 서류가 그렇게 급하니? 그냥 나중에 엄마 힘 빠지기 전에 정리해두면 좋잖아. 정리. 그 단어가 싫었다. 정리는 누가 누구를 정리한다는 말 같아서 나는 아직 정리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직 이 집에 산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된장국을 끓인다. 정리할 게 뭐가 있나? 아들의 목소리는 늘 조금 급했다. 엄마 알았지? 응. 나는 그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잘 모른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서류가 뭔지, 왜 그게 급한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그런 걸 다 했다. 나는 그저 남편이 여기 도장 찍어라고 하면 도장을 찍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니 아들이 그 역할을 한다. 아들도 믿어야 하는 걸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날도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서랍을 슬쩍 봤다. 내가 모르는 사이 시선이 서랍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나는 그걸 봤다. 본 척하지 않았지만 봤다. 아들의 눈이 서랍 손잡이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벽 쪽으로 옮겨갔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엄마 도장 어디 있어? 며칠 뒤 아들이 물었다. 왜? 그냥 혹시 필요할까봐. 도장? 나는 습관처럼 도장을 쥐었다 놓았다. 남편이 남긴 빨간 인감 도장.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열쇠 같았다. 도장은 서랍 깊은 곳에 있다. 남편 사진 옆에 있다. 남편이 쓰던 도장이니까 남편 곁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서랍에 있어. 나는 그렇게 답했다. 아들은 그래라고만 했다. 꺼내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서랍 쪽으로 한 번 더 갔다. 나는 그걸 또 봤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차를 타줬다. 향이 진했다. 그 향이 내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차를 탈 줄 안다. 찻잔도 예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집에 그런 찻잔이 없었다. 이제 며느리가 가끔 가져온다. 어머니, 이거 좋은 거래요. 나는 그래, 고맙다고 한다. 차를 마시면 입안이 쓰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쓴 표정을 지을 수 없어서 나는 웃으며 한 모금 더 마신다. 며느리가 내 방 문턱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 말이 이상했다. 왜 갑자기 잠 얘기지? 나는 괜히 내 약 봉투를 등 뒤로 숨겼다. 약 봉투에는 수면제도 들어있다. 의사가 처방해줬다.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드세요. 나는 그 약을 거의 먹지 않는다. 약을 먹으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그래서 그냥 잠이 올 때까지 천장을 본다. 천장에는 남편이 붙인 형광등이 있다.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나는 남편 생각을 한다. 며느리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 응, 잘 자. 나는 거짓말을 했다. 며느리는 그래요? 다행이네요 라고 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안심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의아한 것 같았다. 저녁에 큰아들이 나가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따뜻한데 뭔가가 식은 느낌이었다. 아들의 손은 크다. 남편 손만큼 크다. 하지만 남편 손과는 다르다. 남편 손은 거칠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던 손이었다. 아들 손은 부드럽다. 사무실에서 일한다.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고 서류를 넘긴다. 아들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엔 공증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같이 가자. 방금 뭐라 했지? 공증? 나는 그 단어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들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공증이 뭐지? 은행은 왜 가지? 나는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물어보면 아들이 귀찮아할 것 같았다. 엄마, 그것도 몰라? 그런 말을 들을까봐. 나는 그냥 그래라고만 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였다. 서랍을 열어 도장을 확인하려는데 도장 케이스 모서리가 이상하게 달아 있었다. 원래 저랬나? 나는 도장 케이스를 손으로 만져봤다. 모서리가 조금 벗겨져 있었다. 언제부터 저랬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도장을 자주 썼다. 은행에 갈 때, 서류를 쓸 때. 남편이 도장을 꺼내고 찍고 다시 넣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도장을 거의 안 꺼냈다. 그런데 모서리가 달았다. 누가 만진 걸까? 아들이 만진 걸까? 아니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내가 기억을 더듬는 순간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떴다. 등기 우편 도착 예정 부동산 관련 안내. 그 문자를 보는데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다. 왜 부동산이지? 왜 지금이지? 나는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다시 읽었다. 부동산 관련 안내. 무슨 안내? 나는 부동산에 뭘 맡긴 적이 없다. 집을 팔 생각도 없다. 이 집은 우리 집이다. 남편이 지은 집이다. 내가 사는 집이다. 왜 부동산에서 편지가 오는 거지? 나는 도장 케이스를 꼭 쥐고 혼잣말을 했다. 설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난 걸까?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내 목소리만 울렸다. 나는 전화기를 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아들에게 물어봐야 할까? 이게 뭐니? 하지만 아들은 아마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할 것 같았다. 아들은 늘 그랬다. 나중에. 나중은 언제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았다. 남편이라면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우리 집은 안 팔아.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믿었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남편도 나처럼 아들을 믿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불안했을까? 다음 날 아침 우편 배달부가 왔다. 초인종 소리가 났다. 나는 문을 열고 등기우편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두꺼웠다.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봉투를 들고 마루에 앉았다. 한참을 그냥 봉투를 바라봤다. 뜯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뜯으면 뭔가가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뜯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나는 손톱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나는 첫 장을 꺼냈다. 글자가 빽빽했다. 한자도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매매.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내 이름 옆에 매매라는 글자가 보였다. 나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다. 매매. 누가 우리 집을 팔았다는 거지?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계약 당사자. 거기에 내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약한 적이 없다.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아니, 찍었나?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으려 했다. 하지만 글자가 흔들렸다. 눈물이 고였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눈물을 참고 서류를 다시 봤다. 계약일. 한 달 전 날짜였다. 한 달 전? 그때 나는 뭘 했지? 아들이 왔었나? 도장을 찍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서랍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감추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다. 식탁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아들이 오면 물어봐야 한다. 이게 뭐니?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니? 나는 그렇게 물을 것이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물어야 한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다. 나는 감나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남편이 지은 이 집을, 내가 사는 이 집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떠날 준비가, 정리될 준비가. 나는 손으로 식탁을 쓸었다. 식탁도 남편이 만든 것이다. 나무를 깎아서 사포로 문질러서 니스를 발라서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다. 나는 그 손때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손이 차가웠다. 등기우편 안에는 서류가 한 뭉치 들어 있었다. 종이가 두껍고 무거웠다. 나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 장씩 넘겼다. 첫 장의 제목이 또렷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사실 통지. 글자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검은 글씨가 눈에 박혔다. 나는 그 글자를 읽고 또 읽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통지.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었다. 내 숨이 끊기는 줄 알았다. 매매, 누가, 언제?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서류 아래쪽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한글로 한자로. 내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내 도장인데 나는 도장을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다. 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도장이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서류에도 있었다. 같은 도장이. 누가 이걸 가져갔다가 다시 넣은 걸까?
아니면 내가 찍은 걸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나는 이걸 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계약 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내가 매도인이었다. 파는 사람. 내가 우리 집을 팔았다는 말인가?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숨을 쉬려고 애썼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4번. 받지 않았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다. 여보세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흘러나왔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5번째, 6번째.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결국 며느리에게 걸었다. 며느리는 바로 받았다. 어머니 왜요? 목소리가 밝았다. 너무 밝았다. 이게 뭐니? 집이 팔렸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 그거요? 어머니 놀라실까봐 말 못했는데 정리 차원에서요. 정리 차원. 또 그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가 사인한 적 없는데?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서류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기억이 요즘 좀 그러시잖아요. 기억이 그렇다. 그 말이 내 뺨을 치는 것 같았다. 나는 분노보다 먼저 수치심이 올라왔다. 내가 늙어서 내가 나를 못 믿게 만드는 말.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정말 서류에 사인을 했을까? 도장을 찍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내가 안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나는 소리쳤다.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이웃. 그때 갑자기 공간 제한이 생겼다. 내 집인데 내 목소리를 내가 낮춰야 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목구멍에 말이 걸렸다. 삼키지도 뱉지도 못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좋은 데 있어요.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들렸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큰아들이랑 당장 와. 지금. 며느리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공증사무실도 아니, 아무튼 일정이 있어요. 또 공증. 그 단어가 다시 튀어나왔다. 공증사무실. 무슨 공증을 또 하는 거지? 나는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뚜마이너스 신호음만 남았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식탁에 얼굴을 묻었다. 식탁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벽시계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이 낮아 보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자문했다. 내가 정말 기억이 떨어진 걸까?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주에 뭘 했지? 지난달에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매일이 비슷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된장국 끓이고 마당 쓸고 그 안에 서류에 사인한 날이 있었을까?
도장을 찍은 날이. 나는 모르겠다. 아니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걸까? 아들이 며느리가 나를 기억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걸까? 그러면 쉬우니까 내 집을 가져가는 게,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새벽에 문득 생각이 났다. 도장 케이스 모서리 이상하게 달아있던 것.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맨발로 마루를 걸어 서랍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모서리를 자세히 봤다. 벗겨진 부분이 있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다. 누군가 급하게 케이스를 열었던 것 같았다. 나는 서랍을 모두 뒤졌다. 인감증명서 봉투가 있어야 했다. 나는 서랍 구석구석을 손으로 더듬었다. 손가락이 종이에 닿았다. 봉투를 꺼냈다. 그런데 봉투 한쪽이 찢겨 있었다. 모서리만 딱 삼각형으로. 나는 봉투를 들고 불빛에 비춰봤다. 찢긴 부분이 선명했다. 누가 급하게 뜯은 것 같았다. 인감증명서가 몇 장 빠져 있었다. 언제 뗐지? 누가 뗐지? 그때 거실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보였다. 나는 허리를 굽혀 조각을 집었다. 부동산 명함의 한 귀퉁이였다. 공인중개사라는 글자가 반쯤 잘려 있었다. 찢긴 모양이 봉투의 찢긴 모양과 똑같았다. 나는 두 종이를 맞춰봤다. 딱 맞았다. 누군가 이 명함을 봉투에서 꺼냈다가 찢어진 걸 깨닫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누가? 아들이. 며느리가. 내가 그 조각을 집어드는 순간 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조각을 떨어뜨렸다. 전화기로 달려갔다. 화면에 큰아들이라고 떴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큰아들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유난이야?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 내 도장 가져갔니?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이 낮게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엄마, 도장 하나로 뭐가 달라져?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야. 그 말이 내 속을 뒤집었다. 나중이라는 말로 지금을 훔치려는 목소리.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나중이 아니야. 지금은 내 거야. 내가 살아있잖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러지 마. 어차피 엄마는 혼자 못 살잖아. 요양원 가면 편해. 밥도 주고 약도 챙겨주고. 나는 안 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아들이 말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 집은 이미 팔렸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지금 어디야?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는 가만히 있어. 집엔 아무도 들이지 마. 집에 아무도 들이지 마. 그 말이 명령처럼 꽂혔다. 왜? 누가 오는데? 왜? 누가 와? 나는 물었다. 아들이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뚜마이너스 신호음만 남았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대문 쪽을 봤다. 누가 오는 걸까? 새 주인이? 중개인이?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다. 골목이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커튼을 조금 열고 계속 밖을 봤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였다.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집 보러 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집 보러 왔다. 내 집을. 남자는 내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중개사무소에서 연락받으셨죠? 오늘 저녁에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연락 못 받았어요.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며 말했다. 여기 분명히 오늘 7시로 약속이 잡혀 있는데요. 댁 아드님이 직접 연락 주셨어요. 아들이 약속을 잡았다. 내 허락도 없이. 나는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집 구조 좀 보고 싶어서요. 나는 문을 더 꽉 잡았다.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남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 그럼 언제가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는 등을 문에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현실인가? 내 집에 낯선 사람이 집을 보러 온다.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봤다. 남편이 만든 식탁.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보이는 창문.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걸까? 밤이 깊어졌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대문 쪽을 봤다. 또 누가 올까봐. 또 초인종이 울릴까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며느리 목소리가 맴돌았다. 요즘 좀 그러시잖아요. 아들 목소리도 들렸다.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야.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서랍을 열고 도장을 꺼냈다. 도장을 손에 쥐었다. 이 도장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찍은 것도 아닌데. 나는 도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감나무를 봤다. 어둠 속에서도 나무의 윤곽이 보였다. 남편이 심은 나무. 나는 그 나무를 보며 다짐했다. 나는 이 집을 지킬 거야. 어떻게든. 나는 대문을 열지 않았다. 문틈으로 물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동산에서요. 매수인 쪽에서 실물 확인하라 해서요. 매수인. 그 단어가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다. 내 집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있다는 것. 나는 숨을 참았다. 목구멍이 조였다. 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남자는 서류를 흔들었다. 문틈 사이로 서류가 보였다. 하얀 종이에 빼곡한 글씨. 여기 계약서에 어르신 도장 찍혀 있어요. 확인만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도장? 내 도장? 그게 증거라는 말인가? 나는 문을 닫고 걸쇠를 채웠다. 남자가 문 밖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걸쇠를 2번, 3번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서울에 산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운다. 자주 오지 못한다. 나도 오라고 하지 않는다. 바쁜 걸 아니까. 하지만 오늘은 전화를 걸어야 했다. 딸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엄마, 오빠가 그럴 리가 도장이 찍혀 있어. 내 도장?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딸이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엄마가 무심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나를 나도 못 믿게 하지 마. 지금 목소리가 높아졌다. 딸이 놀란 것 같았다. 엄마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딸은 숨을 삼켰다. 알겠어. 내가 내일 갈게. 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도장도 숨겨. 서류도 절대 사인하지 마. 응.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딸이 온다. 내일. 딸이 오면 뭔가 달라질까?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들과 싸우게 될까? 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큰아들이 원하는 건 내가 흔들리는 거였다. 그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그래, 내 말이 맞다 할 테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조용히 증거를 찾기로 했다. 내가 정말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지, 도장을 찍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내 도장을 가져가서 찍은 건지. 나는 은행을 먼저 갔다. 혹시 내 통장도 건드렸을까봐. 은행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다리가 무거웠다.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다. 기다리는 동안 손을 계속 비볐다. 손이 축축했다. 내 차례가 왔다. 창구 직원이 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며 말했다. 어르신, 며칠 전에 대리인 오셨는데요. 대리인? 나는 되물었다. 위임장 가지고요. 위임장. 그럼 도장만이 아니었다. 내 서류 전체가 움직였다. 나는 목이 말랐다. 침을 삼켰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창구 옆에 있는 물컵을 봤다. 직원이 물을 따라줬다. 나는 물 한 모금 마시고 한마디씩 꺼냈다. 그 사람 누군지 CCTV 볼 수 있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개인정보라 시간 제한, 규정, 출입 금지 같은 느낌.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은행을 나오며 나는 생각했다. 위임장. 누가 위임장을 썼을까? 내가 썼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들이 엄마 여기 사인해라고 했을 때 나는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을까? 도장을 찍었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자주 서류를 보고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글자가 작고 한자도 많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들이 엄마 그냥 여기 사인만 해라고 하면 나는 그냥 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 이제 그게 잘못이었나 싶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로당 관리인 박 씨를 만났다. 박 씨는 내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다. 어이구, 어르신 얼굴이 왜 그래요? 나는 웃는 척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푹 쉬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다. 그때 박 씨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나저나 지난주에 어르신 댁 앞에 차가 늦게까지 서 있던데. 아드님 차 맞아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늦게까지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쯤 2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랑 서류 봉투 들고 들어가던데. 서류 봉투. 그 시간에. 내가 자고 있을 시간에. 나는 박 씨를 바라봤다. 무슨 아저씨요? 잘은 모르겠는데 정장 입고 있더라고요. 중개인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 약을 먹으면 깊이 잔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 시간에 아들이 왔다는 말인가? 집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나는 또 자문했다. 왜 하필 밤이었을까?
왜 하필 내가 잠든 시간을 골랐을까? 대답이 명확했다. 내가 모르게 하려고, 내가 방해하지 못하게.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건 안부가 아니었다. 내가 잘 자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약을 먹는지, 깊이 자는지, 그럼 밤에 와도 깨지 않을 거라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팔에, 등에. 나는 팔을 문질렀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거실에서 잤다.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 누웠다. 불을 끄지 않았다. 거실 전등을 켜두었다. 귀를 열어두고 숨을 죽였다. 시계를 봤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대문 쪽을 봤다. 새벽 2시쯤 창밖에서 작은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또 소리가 났다. 누군가 마당에 있었다. 그리고 문고리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도 죽였다. 소파에 누운 채로 눈만 대문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어머니는 깊이 주무셔. 약 드시잖아. 며느리 목소리였다. 차갑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 큰아들이었다. 도장만 확인하고 나가. 빨리. 서류는 빨리 해야 돼. 그 문장이 귀에 박혔다.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내 집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내가 자는 줄 알고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켰다. 손이 떨렸다. 화면이 밝게 빛났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휴대폰을 이불로 덮었다. 녹음 앱을 찾았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 잘못 눌렀다. 세 번째에 녹음 버튼을 찾았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려도 눌렀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 목소리를, 이 순간을. 하지만 그때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다. 저장 공간 부족.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왜 하필 지금이지?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저장 공간. 사진이 너무 많았다. 손주 사진, 가게 사진. 나는 사진을 지울 줄 모른다. 딸이 가르쳐줬지만 어려웠다. 나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빨간 글씨는 그대로였다.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다. 열쇠 있어? 응. 엄마가 숨겨둔 거. 열쇠. 내가 숨겨둔 열쇠를 아들이 알고 있었다. 화분 밑에 숨겨둔 열쇠. 혹시 내가 문을 잠그고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아들에게 말해줬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여기 열쇠 하나 두자. 그때는 안심이었다. 이제는 위협이 됐다. 그 순간 문고리가 찰컥하고 완전히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굳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불빛이 현관으로 새어 들어왔다. 아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옆에 며느리도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을 벗는 소리도 나지 않게 조심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자는 척했다. 숨소리를 고르게 내려 애썼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아들이 들을까봐 무서웠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로 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살짝 떴다. 속눈썹 사이로 봤다. 아들이 내 쪽을 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속삭였다. 깊이 주무시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빨리 해. 두 사람은 서랍 쪽으로 갔다. 서랍을 조용히 열었다. 나는 계속 자는 척했다. 숨소리를 유지했다. 아들이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 넘기는 소리, 뭔가 꺼내는 소리. 며느리가 말했다. 도장 있어? 응, 여기. 아들이 도장을 찾았다. 내 도장을. 며느리가 말했다. 서류에 찍고 다시 넣어. 알아. 나는 눈을 뜨고 싶었다.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다. 너희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웠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엄마, 왜 앉아? 엄마, 우리 의심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까봐. 나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들이 말했다. 됐어. 가자. 두 사람은 서랍을 닫고 조용히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철컥 소리가 났다. 나는 그제야 눈을 떴다.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도장 케이스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원래 자리가 아니었다. 나는 도장을 꺼냈다. 도장이 따뜻했다. 방금 누군가 만진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도장을 쥐고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게 현실이다. 내 아들이, 며느리가 밤에 몰래 들어와서 내 도장을 가져갔다. 서류에 찍으려고. 내 허락도 없이. 나는 도장을 꽉 쥐었다. 손에 도장 모양이 찍혔다. 아팠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다. 이 도장이 내가 가진 마지막 증거 같았다. 마지막 열쇠 같았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이었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다. 골목이 조용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나만 깨어 있었다. 나는 감나무를 봤다. 나무가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나도 저 나무처럼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도장을 서랍 깊은 곳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잠갔다. 열쇠를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아무도 이 서랍을 열 수 없다. 나만 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작은 저항을 시작했다. 문이 열리진 않았다. 걸쇠가 버티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문을 바라봤다. 문고리가 다시 한번 돌아갔다. 하지만 걸쇠는 꿈쩍하지 않았다. 밖에서 짧은 욕설이 들렸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낮게 짜증 섞여서.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두 사람이 마당을 지나 대문 쪽으로 갔다.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시동 걸리는 소리.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무릎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달달 떨렸다. 이가 부딪혀서 소리가 났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였다. 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한 번, 두 번. 심장이 진정됐다. 정말이었구나. 내 생각이 맞았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아들이 정말 밤에 왔다. 내가 자는 줄 알고. 내 도장을 가져가려고. 나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경찰? 아니, 경찰이 믿어줄까? 어머니, 아드님이 그러실 리가요. 가족끼리 오해 아닌가요?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았다. 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 내 편이 필요했다. 다음 날 딸이 왔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왔다고 했다. 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안았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은 내 얼굴을 보고 바로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오빠를 믿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딸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이 따뜻했다. 울지 마.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나는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우리는 행동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말로 싸우면 내가 치매 소리만 듣는다. 증거가 필요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집안에 중요한 것들 숨겨. 이미 숨겼어. 나는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상자였다. 인감도장과 통장, 신분증 사본을 넣어뒀다. 딸이 상자를 열어 확인했다. 잘했어, 엄마. 딸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 안심했다. 딸은 내 열쇠 꾸러미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이 열쇠 뭐야? 열쇠 하나가 낯설었다. 작고 얇고 사무실 열쇠 같은 모양. 은색이었다. 다른 열쇠들은 황동색인데 이 열쇠만 은색이었다. 나는 열쇠를 들여다봤다. 기억이 안 났다. 이 열쇠가 뭘 여는 열쇠인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그게 더 무서웠다. 내가 모르는 열쇠가 내 열쇠 꾸러미에 있다는 게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딸이 열쇠를 가만히 보더니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자. 그날 오후 딸과 나는 공증 사무실로 갔다. 서류에 공증이 찍혀 있었다. 그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번듯했다. 건물 2층에 있었다. 유리문에 공증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접수대 직원은 우리를 보자 표정이 살짝 굳었다. 뭔가 아는 것 같았다. 무슨 일로 직원이 물었다. 딸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 공증 기록, 어머니가 직접 오신 적이 없어요. 직원이 서류를 훑고는 눈을 피했다. 그 반응이 이상했다. 뭔가 감추는 것 같았다.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CCTV 있죠. 그날 어머니 오셨는지 확인하면 돼요.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관 기간이 지나서요. 며칠 됐는데요? 딸이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날짜 보세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직원이 말했다. 내부 규정이 또 규정, 또 공간 제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기에도 누군가 손을 댔다. 미리 손을 써서 CCTV를 지우거나 기록을 없앤 것이다. 그때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다. 공증인인지 책임자인지 모를 사람이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어르신, 혹시 가족끼리 오해가 그 말이 나오자 내 속이 끓었다. 오해? 오해로 내 집이 팔리나? 나는 참았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소리치면 내가 이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그날 여기 온 적이 없어요. 남자가 서류를 봤다. 하지만 여기 어르신 도장이 서명도, 도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그러니 기록 열람 신청서를 받으세요. 딸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열람 신청, 정정 요청, 민원 접수. 딸이 어젯밤 인터넷으로 찾아서 준비한 서류들이었다. 그 남자는 순간 당황했다.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이 움직였다. 그날 대리인이 나는 바로 물었다. 대리인이 누구였는데요? 남자는 말을 끊었다. 개인정보라 또 개인정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딸이 말했다. 그럼 법원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알려주겠죠. 그때 접수대 직원이 내 눈을 잠깐 봤다. 정말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그 눈빛이 말했다. 혼자 오지 마세요.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직원이 뭔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없었다.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딸이 내 팔을 꽉 잡았다. 엄마, 이거 누가 내부에서 도와준 거야? 오빠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가방 속에서 그 낯선 열쇠를 꺼내 쥐었다. 열쇠가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그 열쇠가 어디 열쇠인지 떠올라야 했다. 그게 단서일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가 하나 있었다. 큰 상자였다.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보낸 사람 큰아들. 내용물 고급 영양제 세트. 나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서 열었다. 안에 영양제 병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엄마, 잊지 말고 드셔. 잠자러 와. 나는 그 메모를 보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잠자러 와. 그 문장이 이상했다. 영양제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 보통은 건강하세요라고 쓰지 않나? 왜 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건 약이 아니라 잠 자체를 겨냥한 선물이었다. 나를 재우려는, 깊이 재워서 밤에 다시 오려는. 딸이 속삭였다. 엄마, 혹시 엄마 약통 확인해. 나는 약통을 열었다. 늘 먹던 약들이 들어 있었다. 혈압약, 관절약.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약 모양이 미세하게 달랐다. 색이 미세하게 달랐다. 나는 약을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봤다. 늘 먹던 약은 흰색이었는데 이 약은 미세하게 노란빛이 돌았다. 크기도 조금 작았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약이 아니야. 딸이 약통을 가져가서 봤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먹었어? 모르겠어. 지난주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왔다. 아니, 받아온 게 아니라 누가 가져다 줬다. 며느리가. 어머니, 약 떨어지셨죠? 제가 약국에서 받아왔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약을 받아서 먹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딸이 약통을 흔들었다. 뭔가 딸그랑 소리가 났다. 약 소리가 아니었다. 딸이 약통을 비웠다. 약들이 식탁 위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것이 하나 굴러나왔다. 열쇠였다. 작은 은색 열쇠. 내 열쇠 꾸러미에 있던 열쇠와 똑같았다. 나는 그 열쇠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왜 약통 안에 열쇠가 있는 거지? 누가 넣은 거지? 언제 넣은 거지? 딸이 두 열쇠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똑같아. 똑같은 열쇠가 두 개. 하나는 내 열쇠 꾸러미에, 하나는 약통에. 누군가 일부러 열쇠를 복제했다. 그리고 하나는 내 열쇠 꾸러미에 슬쩍 끼워 넣고 하나는 약통에 숨겼다. 왜? 무엇을 열기 위해? 딸이 말했다. 엄마, 이 열쇠로 뭘 여는 거지?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서랍. 아니, 서랍은 아니다. 서랍은 큰 열쇠로 연다. 이 열쇠는 더 작다. 사물함? 금고. 나는 집안을 둘러봤다. 금고는 없다. 사물함도 없다. 그럼 뭐지? 딸이 열쇠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방마다 서랍마다 확인했다. 부엌, 거실, 내 방, 다락방.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딸이 지쳐서 소파에 앉았다. 이상해. 집안에는 이 열쇠로 여는 게 없어. 나는 생각했다. 집안이 아니라면? 집 밖? 어디? 그때 나는 떠올렸다. 창고. 마당 구석에 작은 창고가 있다. 남편이 만든 창고. 거기에 오래된 물건들을 넣어뒀다. 공구, 페인트, 남편의 옷. 나는 딸에게 말했다. 창고 가보자.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다.
창고 문 앞에 섰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작은 자물쇠. 딸이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넣었다. 딸깍. 열렸다. 우리는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이 어두웠다. 딸이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창고 안을 비췄다. 먼지가 쌓인 선반, 녹슨 공구들. 그리고 구석에 상자가 하나 있었다. 골판지 상자. 테이프로 봉인돼 있었다. 딸이 상자를 꺼냈다. 무거웠다. 우리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왔다. 딸이 테이프를 뜯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부동산 계약서, 여러 장. 날짜가 다 달랐다.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서류들을 본 적이 없었다. 계약한 적이 없었다. 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집만 판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땅도 예금도.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정말 그랬다. 아버지가 남긴 땅, 내 이름으로 된 예금, 모두 팔렸거나 해지됐거나 이전됐다. 언제? 누가? 큰아들이, 며느리가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게 다 진짜였다. 내가 의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다. 내 아들이 내 재산을 하나씩 가져간 것이었다. 몰래, 밤에, 내가 자는 동안. 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엄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증거가 있잖아. 딸이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거 가지고 경찰 가자. 변호사도 만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상자를 안고 잤다. 상자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상자가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내일부터 싸워야 한다.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확실했다. 도장만이 아니라 내 의식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다. 약을 바꿔치고 깊이 재우고 밤에 와서 도장을 찍고. 그 모든 게 계획이었다. 나는 상자 속 서류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는 있다.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딸은 즉시 약국에 갔다. 나는 집에서 기다렸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걸렸다. 딸이 돌아와서 말했다. 엄마, 기록 확인했어. 기록을 확인했다. 처방전대로면 내가 받지 않은 약이 섞일 수 없었다. 처방전에는 내가 늘 먹던 약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약통에 들어있던 약은 달랐다. 약사도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다. 이건 같은 계열인데 제조사가 달라요. 누가 바꿔 넣은 것 같아요. 딸이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물증 하나. 약이 바뀌었다는 사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걸로는 집을 되찾을 수 없다. 핵심은 내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였다. 누가 언제 어디서. 딸이 말했다. 엄마, 도장 케이스 다른 거 기억나지? 그거 사진 찍자. 그리고 지문도.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집에서 내가 탐정이네. 내 집에서 내 아들을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고.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안 하면 모든 걸 잃는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딸이 종이에 목록을 적었다. CCTV, 서류, 통화 녹음, 증인. 하나씩 확보하기로 했다. 첫 번째,
경로당 CCTV. 박 씨에게 부탁했다. 경로당에는 마을 입구 CCTV 화면이 연결돼 있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래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르신이 워낙 착해서. 내가 그냥 잠깐만. 박 씨가 컴퓨터를 켰다. 화면을 되돌렸다. 날짜를 입력했다. 지난주 밤 11시. 화면 속에서 큰아들 차가 보였다. 검은색 차. 번호판이 선명했다. 밤 11시 12분. 차에서 큰아들과 낯선 남자가 내렸다. 낯선 남자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두 사람은 내 집 대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큰아들이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빨간 케이스. 내 도장 케이스와 똑같은 색. 화면이 흑백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다. 나는 숨이 막혀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박 씨가 물을 가져다 줬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딸이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이거 저장해. 이게 첫 번째 물증이야. 박 씨가 USB를 꺼내서 영상을 복사해 줬다. 어르신, 이거 조심히 가지고 계세요. 나는 USB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두 번째, 찢긴 모서리, 명함 조각. 나는 처음에 발견한 명함 조각을 꺼냈다. 서류 봉투에 찢긴 모서리와 정확히 맞았다. 딸이 말했다. 엄마, 이건 연결고리야. 부동산 중개인이 오빠랑 같이 움직였다는. 딸은 그 명함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집 안 쓰레기 봉투까지 뒤졌다. 부엌 쓰레기통, 마당 쓰레기통. 딸이 장갑을 끼고 하나씩 뒤졌다. 나는 옆에서 봤다. 미안했다. 딸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 그 와중에 며느리 향이 배인 작은 종이 포장이 나왔다. 향수 냄새. 며느리가 늘 뿌리는 향수. 딸이 포장을 펼쳤다. 그 안에 공증사무실 약도가 있었다. 바로 그 사무실. 우리가 갔던 곳. 며느리는 그 약도를 굳이 왜 우리 집에 두고 갔을까? 실수로 떨어뜨린 걸까?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다가 버린 걸까? 어쨌든 이것도 증거였다. 며느리가 그 사무실에 갔다는. 세 번째, 음성 증거. 통화 녹음. 가장 어려운 건 목소리였다. 나는 큰아들이 조심할 걸 알았다. 전화로는 중요한 말을 안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심리전을 썼다. 딸이 가르쳐줬다. 엄마, 오빠를 안심시켜. 엄마가 약해 보이게 해. 그럼 오빠가 방심해서 말할 거야. 나는 일부러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흔들리는 척했다. 목소리를 작게 늙은 사람처럼 만들었다. 떨리게. 나나 요즘 기억이 더 흐려지는 것 같아. 큰아들이 바로 물었다.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급했다. 걱정이 아니라 조급함이었다. 엄마, 그럼 서류는 빨리 해야 돼.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근데 도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큰아들이 초조해졌다. 도장? 엄마, 도장은, 그거 내가 아니. 엄마 집 어딘가에 있겠지. 나는 그거 내가라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딸이 옆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저장 공간을 비워놨다. 사진도 다 지웠다. 손주 사진도. 아까웠지만 지웠다. 증거가 더 중요했다. 내가 더 떠봤다. 도장만 있으면 집이 넘어간다면서? 큰아들이 짧게 웃었다. 짜증 섞인 웃음이었다. 엄마, 세상 물정 좀 알아. 도장만 있으면 끝이야. 엄마가 사인 안 해도. 그 말이 그대로 녹음됐다. 음성 증거 하나. 딸이 엄지를 들어 보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증거로 쓰려고. 네 번째, 제3자 증언. 공증사무실 직원.
우리는 다시 공증 사무실로 갔다. 이번엔 딸 혼자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공간 제한을 뒤집는 방식이었다. 어르신이 직접 와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딸이 먼저 민원과 기록으로 압박했다. 딸이 준비가 철저했다. 법률 용어도 찾아봤다. 변호사 친구에게도 물어봤다고 했다. 딸이 30분 뒤 나오며 속삭였다. 엄마 직원이 말했어. 그날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랑 닮은 분이 왔대. 닮은 분? 나는 되물었다. 누가 나랑 닮았지? 며느리? 며느리가 나를 흉내낸 걸까? 가발을 쓰고 옷을 입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빠가 계속 전화를 했대. 빨리 처리해달라고. 직원은 공식적으로는 말 못한다 했다. 하지만 딸에게 문자로 한 줄을 보냈다. 어르신은 직접 오신 적 없습니다. 딸은 그 문자를 캡처했다.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제3자 증언이 생겼다.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 딸이 울먹였다.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CCTV 영상, 명함 조각, 통화 녹음, 직원 증언. 증거가 쌓였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상대도 우리가 움직인 걸 눈치챘다는 거였다. 큰아들이 전화를 계속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이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큰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다. 대문을 두드렸다. 세게. 엄마, 문 열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딸이 내 옆에 서 있었다. 큰아들이 다시 두드렸다. 엄마, 나야. 열어. 나는 문틈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나랑 오늘 끝내자.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문틈으로 보였다. 손에는 서류철이 있었다. 뭘 끝내? 소송이고 뭐고 엄마 체면만 구겨져. 그냥 여기 사인해. 큰아들이 서류철을 문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나는 문을 더 꽉 잡았다. 그 서류 위에는 재산 포기 확인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포기. 나를, 내 삶을, 내 집을 모두 포기하라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니?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짜증 섞인 한숨. 엄마, 내가 장남이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엄마는 이제 쉬어. 쉬어. 또 그 단어다. 쉬라는 말은 참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 안엔 입 닫아가 숨어 있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 나는 큰아들을 똑바로 봤다. 문틈 사이로 눈을 마주쳤다. 내가 쉬면 너는 내 인생을 살 거지? 큰아들은 대답 대신 내 약통을 힐끗 봤다.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약통. 그 시선이 모든 걸 말했다. 약을 먹어. 깊이 자.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눈빛.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싸움은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 공개해야 한다. 증거를 모았으니 이제 터뜨려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이웃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숨기면 내가 진다. 드러내야 이긴다. 큰아들이 서류철을 문틈에 끼우며 말했다. 엄마, 내일 법무사 만나. 안 나오면 강제로라도 진행해. 강제로.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문을 닫았다. 걸쇠를 채웠다. 큰아들이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일 경찰 가자. 밤이 깊었다. 큰아들은 결국 갔다. 차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창문으로 밖을 봤다. 골목이 조용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된다. 경찰 조사, 변호사 상담, 법정. 나는 그 모든 걸 준비해야 했다. 딸이 차를 끓여왔다. 엄마, 이거 마셔. 진정돼. 나는 차를 받아 마셨다. 따뜻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딸이 옆에 앉았다. 엄마, 우리 이길 거야. 증거 다 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길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싸워야 한다. 안 싸우면 모든 걸 잃는다. 나는 USB를 꺼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 이게 내 무기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내 집을 지킬 열쇠다. 나는 USB를 꽉 쥐었다. 놓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내일 경찰서에 간다. 신고한다. 내 아들을, 내 며느리를.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해야 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나는 감나무를 봤다. 남편이 심은 나무. 남편이 지은 집. 나는 이 집을 지킬 거다. 어떻게든.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다음 날 나는 혼자 가지 않았다. 딸 박씨, 그리고 동네에서 신뢰받는 법무사를 함께 불렀다. 법무사는 딸의 친구가 소개해준 분이었다. 어르신들 사건 많이 맡으셨대요. 믿을만해요. 딸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소는 우리 마을 회관. 사람이 드나드는 곳. 공간 제한을 공간 공개로 뒤집었다. 숨기는 대신 드러내기로 했다. 큰아들은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다. 회관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 경로당 사람들, 법무사. 사람이 있는 걸 보자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당황한 것 같았다. 엄마,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며느리가 옆에 섰다. 며느리도 놀란 얼굴이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이다. 나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냥 내 목소리로 말했다. 짧게, 또렷하게. 오늘은 서류가 아니라 진실을 정리하려고.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봤다. 큰아들도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것이다. 큰아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다. 엄마, 치매 검사부터 받아. 며느리는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아버님도 안 좋아할 거예요. 남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내 눈이 차가워졌다. 남편을 들먹이다니.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없다. 이제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나는 말 대신 자료를 꺼냈다. 단계적으로. 한 방에 던지지 않았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했다. 천천히 하나씩. 딸이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첫 번째, CCTV 화면 공개. 물증. 박 씨가 노트북을 열었다.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회관 앞쪽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밤 11시 12분. 큰아들과 중개인이 내 집 앞에서 내 도장 케이스를 만지는 장면. 영상이 흑백이었지만 선명했다. 차 번호판이 보였다. 두 사람의 얼굴도 보였다. 큰아들이 주머니에서 빨간 케이스를 꺼내는 모습까지. 사람들 입에서 어머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저게 뭐야라고 속삭였다. 큰아들 얼굴이 굳었다. 며느리가 큰아들 팔을 잡았다. 이건 그냥 내가 엄마 도장 챙겨준 거야. 큰아들이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챙겨줬지. 밤 11시에.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내가 자는 시간에.
두 번째, 찢긴 명함 조각. 연결고리. 딸이 명함 조각과 봉투 모서리를 맞춰 보였다. 테이블 위에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았다. 퍼즐처럼 딱 맞았다. 찢긴 선이 정확히 이어졌다.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와서 봤다. 중개인이 침을 삼켰다.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우연이죠. 어르신 중개인이 변명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우연이면 왜 우리 집 서랍에서 당신 명함이 나와? 중개인은 말문이 막혔다.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중개인을 쳐다봤다. 차갑게. 세 번째, 공증사무실 직원 문자. 제3자 증언. 딸이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다. 그리고 스크린에 캡처 화면을 크게 띄웠다. 어르신은 직접 오신 적 없습니다. 문장이 크게 보였다. 발신 번호도 날짜도. 사람들이 술렁였다. 저게 무슨 뜻이야? 공증을 안 갔다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소리쳤다. 그 직원 누군지도 모르면서. 딸이 차갑게 말했다. 번호도 있고 날짜도 있어. 법적으로 확인 가능해.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건 증거로 충분합니다. 공증 절차에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통화 녹음 재생. 음성 증거. 마지막이었다. 딸이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켰다. 아들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렸다. 도장만 있으면 끝이야. 엄마가 사인 안 해도. 그 문장이 또렷하게 들렸다. 회관 안 모든 사람에게. 그 문장이 끝나자 정적이 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큰아들은 입을 벌린 채 멈췄다. 얼굴이 창백했다. 며느리는 손을 꽉 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이 큰아들을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때 법무사가 말했다. 이건 명백히 문제 소지가 큽니다. 공증 과정, 대리 절차, 위임장 진위, 서명 감정, 약물 변경 의심까지 수사 요청 가능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다. 제가 경찰서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즉시 조사가 시작됩니다. 큰아들은 그제야 태도를 바꿨다. 갑자기 무릎을 꿇을 듯이 다가왔다. 손을 내밀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힘들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힘든 게 죄는 아니지만 힘들다고 남의 삶을 훔치면 죄다. 힘들면 말했어야 했다. 도와달라고, 빌려달라고. 나는 아주 짧게 말했다.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한 박자 쉬고 또 말했다. 도장부터 훔치지 말고. 큰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떨렸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똑바로. 애들 키우는 게 내 잠을 노리는 이유가 되니?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다. 입술이 떨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참 나쁜 것들이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도장을 훔쳐? 중개인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박 씨가 문 앞을 막았다. 어디 가세요? 중개인이 멈췄다. 이미 사람들 시선이 그를 잡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었다. 법무사가 말했다. 중개인분도 조사 대상입니다. 부정공증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명백하니까요. 중개인이 변명했다. 저는 그냥 의뢰받은 대로 해도 본인 확인은 필수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안 오셨는데 공증이 진행됐다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계약 해제 절차에 협조했다. 알겠습니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느리가 옆에서 울었다. 조용히 어깨를 떨며 법무사는 관련 기관 신고 절차를 정리해줬다. 일단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실에 정정 요청 넣으시고 필요하면 경찰 신고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회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말했다. 문 앞에서 큰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너를 감옥 보내고 싶은 게 아니야. 큰아들이 나를 봤다. 눈이 빨갰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내가 나로 살고 싶어. 그게 전부였다. 나는 나로 살고 싶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큰아들은 고개를 못 들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나는 돌아서서 회관을 나왔다. 딸이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잘했어. 박 씨도 따라 나왔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법무사도 악수를 청했다. 용기 있으셨습니다. 이런 일 쉽지 않은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이겼다. 집을 지켰다. 하지만 아들을 잃었다. 아들이 돌아올까? 언젠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러 올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중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내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어르신, 약 바꿔치기 그날 밤 저도 봤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딸이 물었다. 엄마, 왜? 나는 휴대폰을 딸에게 보여줬다. 딸이 문자를 읽었다. 누구지? 나는 모른다고 했다. 번호가 낯설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었다.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감나무를 보며 생각했다. 오늘 나는 이겼다. 작은 싸움이었지만 이겼다. 집을 지켰다. 나를 지켰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 문자가 말해주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동네 택배 기사였다. 이틀 뒤 그가 직접 찾아왔다.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다. 나는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는 40대쯤 돼 보였다. 얼굴이 까맣게 탔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문자 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현관 앞에 서서 말했다. 어르신 댁에 밤에 오가는 걸 몇 번 봤어요. 저 야간 배송도 하거든요. 밤늦게 이 골목 지나다니는데 차가 자주 서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어떤 분이 약통을 가지고 나오는 걸 봤어요. 가로등 아래서 약통을 흔들어 보더라고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약통? 그게 정말이었구나. 괜히 말하면 제가 피해 볼까봐. 가족 일에 끼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어르신이 회관에서 증거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연락드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됐다. 세상은 다들 무섭고 다들 자기 삶을 지켜야 하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해진다. 귀찮아진다. 그래서 다들 모른 척한다. 하지만 누군가 한 번은 말해줘야 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산다. 택배 기사는 그걸 해줬다. 용기를 냈다. 집은 완전히 되찾았다. 서류는 바로 잡혔다. 법무사가 도와줘서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했다. 큰아들이 서명했다. 며느리도 서명했다. 공증 절차는 재검토가 들어갔고
중개인은 민원과 조사 대상이 됐다. 공증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정정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집이 내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큰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나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다. 아들과 나 사이에 거리가 필요했다. 너무 가까우면 또 다칠 것 같았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은 거리가 필요하다. 딸은 더 자주 왔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왔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딸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맛있어. 나는 웃었다. 많이 먹어.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감나무 그늘 아래 바람이 불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너무 믿었지. 딸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믿는 게 죄는 아니야.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말에 숨이 조금 놓였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나는 집안에 작은 금고를 달았다. 지문 인식이 되는 금고. 도장은 이제 내 손이 닿는 곳에만 둔다. 금고 안에 안전하게. 약은 내가 직접 챙긴다. 약국에 직접 가서 받는다. 내 손으로 직접.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 있으면 딸에게 말한다. 박 씨에게도 말한다. 도움을 청한다. 그게 현명한 거라는 걸 배웠다. 가끔 생각한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가 섞였다고 내 삶이 자동으로 누구 것인 걸까? 아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나는 나로 산다. 엄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내 삶을 빼앗을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나는 아직도 큰아들을 완전히 미워하진 못한다. 가슴 한쪽이 아프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더는 속지 않는다. 사랑은 눈 감는 게 아니라 똑바로 보는 거라는 걸 배웠다.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다. 사랑은 나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날 감나무 아래에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남편 당신, 나 잘했지? 바람이 감잎을 흔들었다. 바스락 바스락. 마치 대답처럼.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남편도 나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았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았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걸어가서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감나무가 서 있었다. 오래된 나무, 강한 나무. 나도 저 나무처럼 서 있을 것이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래전에 사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일기장. 첫 페이지를 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나로 살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펜을 내려놓았다. 내일도 쓸 것이다. 매일 내 이야기를 내 언어로.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이 방을 채웠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나는 그 평화 속에서 잠이 들었다. 깊은 잠, 편안한 잠.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 나는 창문을 열었다. 마당을 봤다. 감나무가 서 있었다. 잎이 햇빛에 빛났다. 아름다웠다. 살아있었다. 나처럼. 나는 살아간다. 오늘도 내일도 나로서 당당하게.